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시황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2월 셋째 주 시황이고요. 주제는 미국 경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은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퀀트 채널인데 시황 컨텐츠를 다룬다. 자, 퀀트랑 좀 띠이 안 맞는 주제긴 하죠. 자, 저희가 시황을 공유하는 목적은 저희가 사실 뭐 어떤 시황 콘텐츠의 대부분은 사실 무언가를 사라고 권유를 하는 콘텐츠죠. 지금 현재 시황이 이러하니까 이런 자산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시황을 공유하는 목적인데 사실 저희 채널에서 시황을 말씀드리는 거는 무언가를 사라고 권유하기 위한 건 절대로 아니고요. 사실 퀀트라고 하는 거가 데이터랑 경제를 결합한 것이죠. 우리가 그 경제를 데이터로 해석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걸 우리가 퀀트 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경제를 공부를 하면 퀀트도 그만큼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퀀트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만 잘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경제를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투자 관점에 생각을 했을 때 그 어떻게 시장이 동작하느냐,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짤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황을 공부하는 목적이 더 좋은 알고리즘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퀀터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시황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 사유기도 한데 저는 투자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퀀터스를 회사를 만든 것도 제가 투자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이 퀀터스를 회사를 만들어서 이 퀀터스 전략을 짜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황 콘텐츠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렇게 사실 저도 콘텐츠기도 하지만 가끔씩 손매매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옛날에 저희 일의 주주시죠, 강한국 작가님 채널에 이제 블랙먼데이의 9억을 번 사나이, 이런 콘텐츠로 제가 옛날에 한번 출연한 적도 있죠. 이제 그걸 출연하고 나니까 그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시장을 보시느냐?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콘텐츠를 좀 준비를 해서 앞으로 좀 종종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기는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현재 3주차입니다. 3주차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2월 25일의 저녁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지금 미국 시장과 크립토 시장은 현재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S&P 500이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금 이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크립토 시장이 최근 들어서 엄청 빠졌습니다. 어제 오늘 엄청나게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120선을 뚫고 내려가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조정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국면에 들어갔고, 지금 현재 대대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의 하락폭도 엄청나게 심한데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이시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이거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저희가 이 지표에 기반한 전략을 만들어서 공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지표는 비트코인이라는 코인이 전체 크립토 시장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느냐라는 거를 보는 지표인데요. 이게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트코인이 내렸는데, 그래서 비트코인이 내렸는데 비트코인이 그 크립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었다는 뜻인 거니까 이건 곧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폭락을 했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조정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 시장도, 즉 전반적 크립토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조정 국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지나고 나서 내일 아침이 되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그 시장이 계속 조정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그 조정을 끝내고 반등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지금 중요한 기로점에 서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심리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왜 이런 조정의 원인이 생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조정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의 그 소비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향후 12개월 동안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고, 그거를 물어본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인덱스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현재 경기가 안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고요. 이게 100 위에 있으면은 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저께 밤에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치가 102였었는데 이게 지금 98로 찍게 됐어요. 예상치는 경기가 좋을 거라고 말을 할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그 경기가 안 좋을 것 같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고 이거는 곧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이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사실 이게 계속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트럼프가 당선된 시점, 이제 대략 이쯤이겠죠? 이쯤에서 고점을 찍다가 계속 내려와서 지금 100을 하향 돌파를 했어요. 이 100을 하향 돌파한 시점이 2022년도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경기가 갈수록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조정이 오고 있다라는 말들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두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은 여기 계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일론 머스크 이 두 분이 지금 여기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 도지라고 아마 기사를 보셨을 수 있는데 이게 정부 효율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공무원들을 해고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하고 있죠? 관세를 매겨야 한다. 사실 이게 둘 다 미국 경기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뭐 당연히 공무원을 해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 수가 늘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있는 게 지금 그 워싱턴 DC, 즉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곳에 그 실업률을 지금 저희가 실업자 수를 집계를 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실업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제 도지가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자르기 시작하니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공무원들이 실질자가 되기 때문에 그 실질자가 된 것이 그대로 통계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야, 이러다가 그럼 침체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을 그러면은 더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세도 마찬가지죠. 관세도, 야,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것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완전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되게 만발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할 때, 그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고 있는데 이 미국 경제를 논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랑 여기 일론 머스크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두 분이 더 계시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면은 여기 계시는 그 페드의 수장이죠. 페드. 그러니까 연방중앙은행 금리를 조절하는 기관의 수장인 제롬 파월이 계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장관.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지금 현재 최상목 총리가 되시겠고 여기 페드의 수장은 한국은행의 총재이신 그 이창용 총재님이 되시겠죠. 이렇게 그 경제를 움직이는 두 개의 축이 더 계시는데 여기 계신 제롬 파월 이분은 많이 보셔서 익숙하시죠? 그죠? 근데 여기 보이시는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스캇 베센트. 이분이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재무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될 포인트는 이거죠. 과연 이 재무장관, 뭐 파월은 우리가 자주 봤으니까 파월이 어떤 스탯을 가지고 있는지는 뭐 이미 수많은 연설을 통해서 이미 다 나왔죠. 근데 이 새로 취임한 이 재무장관은 과연 현재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미국 경제를 진단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볼 필요가 있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지금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지금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분이 지금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앞서서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를 좀 제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은요, 그 1962년생이시고요. 예일대학교, 되게 유명한 대학교죠. 여기서 정치학 학사를 하시고, 그리고 1991년에 조지 소로스, 여기 계신 이분이죠. 조지 소로스 펀드에 합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사한 지 1년도 채 안 돼서
그 조지 소로스 펀드가 1992년도에 영국 파운드화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매도를 해서 큰 돈을 번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이 공매도 전략을 설계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여기에 계신 주역 중 한 분이었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그 유명해졌고요. 이미 그때 유명해졌고, 그리고 소로스 펀드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2011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조지 소로스 펀드의 CIO, 즉 최고 투자 책임자까지 하시는 엄청나게 화려한 커리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해서 투자를 정말 잘하시고요. 그 파운드와 공매도를 설계할 정도가 되면은 진짜 대단한 분이시겠죠. 그리고 실무에도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그 같이 일을 했던 그 여기 계신 드러켄 밀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되게 유명한 투자자시죠. 30년 동안 돈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는 아주 유명한 투자자분이신데, 이분이 이 스캇 베센트라는 분에 대해서 이런 코멘트를 남기셨습니다. 그는 해당 대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거의 모두 경험해봤던 사람으로서 아마 이전에 그 역할을 맡았던, 즉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맡았던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다른 별명이 뭐라고 불리냐면은, 이분의 다른 별명이 조지 소로스의 한쪽 팔을 담당했었다. 즉 조지 소로스의 그 말 그대로 아주 핵심 측근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이분이 그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밤이었을 거고요. 어제 새벽 밤 그 정도였을 거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어제 그 취임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을. 그래서 연설에서 그 이분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드디어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이분이 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분이 앞으로 미국이란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 되게 궁금했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요. 이분이 연설을 했는데, 그래서 연설을 한 거를 그 기자분들이 요약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쓰셨죠. 그래서 헤드라인을 뽑으셨는데 헤드라인부터가 아주 화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미국 재무장관, 즉 스콧 베센트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바이든 정부를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허울만 좋은 경제를 만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민간은 침체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민간은 이미 침체 상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민간이 침체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연설에서 미국 경제가 양호한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취약한 상태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정부 지출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 경제를 재민영화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민영화라는 게 무슨 뜻이냐? 다들 아시겠지만 민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가 관리하던 것을 민간에게 보내겠다. 즉 지금까지는 이건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미국 경제가 국가에 의해서, 즉 정부에 의해서 좀 좌지우지 됐다면은 지금부터는 민간에게 경제를 위임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인 거죠. 자, 그리고 뭐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곧 지금까지는 정부가 경제를 컨트롤했다는 뜻인 거니까 그거는 곧 조 바이든 행정부겠죠. 바이든 행정부 때가 어땠냐면요, 미국 정부가 방만하고 과도한 지출을 했고, 그리고 그 경제를 규제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주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공급 측면의 성장을 방해해왔고, 이것은 곧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 즉 정부가 뭔가 컨트롤을 해서 경제에 대해서 개입하는 것을 되게 안 좋게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전 행정부는 과도한 정부 지출과 규제를 남발하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겉보기에는 괜찮은 경제 지표를 만들었지만 그 밑바탕은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이게 달리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뭐였었죠? 이게 곧 민간 경제는 지금 침체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풀어놓는 건데,
미국의 총생산, 미국의 GDP죠. 미국 GDP가 최근에 정말 좋았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뭐 2% 후반대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최근에 기사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률을 지금 1%대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 2.8%씩이나 성장을 하는 아주 엄청나게 성장을 잘하는 나라처럼 보인 그런 지표가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경제 지표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사실 겉만 좋아 보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즉, 이렇게 고성장을 했으나, 그러나, 이것은 지난 12개월 동안 그 신규 일자리의 95%가 공공부문, 그리고 보건, 그리고 이런 것과 같은 준공공부문에서 창출이 되었고, 즉, 무슨 말이죠? 지금 경제가 성장한 95%의 대부분이 뭐라는 겁니까? 이게 곧 우리가 공무원을, 그죠? 공무원을, 그죠? 공무원 혹은 우리가 공기업이죠, 공기업, 그죠? 공무원이나 공기업 같은데 사람들을 우리가 엄청 뽑아서, 즉,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공무원과 공기업 인원을 엄청나게 늘려서 거기서 일자리를 줘서 경제를 성장을 시켜왔다라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제조업, 금속, 광업, 정보기술과 같은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뭐라고 말씀드릴까? 감소하거나 정체되었다. 사실상 침체 상태다. 라고 하시는 거죠. 즉, 사실 미국 경제가 좋아 보였던 게 GDP가 올라가고 그랬던 게 여기서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그거 사실은 그냥 미국 정부가 공무원을 엄청나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전체 경제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고 고용 지표도 좋아 보였고 모든 게 좋아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정부가 공무원을 늘린 거에 불과하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민간보다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이 낮은 일종의 이런 좀 별로 안 좋은 성격의 일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그에 반해서 실제 민간 기업들, 실제 경제 주체들이죠. 실제 경제 활동을 하는 민간에 있는 기업들은 사실상 침체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상 이거는 되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재무장관이 사실상 지금 경기 침체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한 꼴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이 경기 침체 상태에 있다는 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다시 경제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라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슨 사실을 알 수가 있느냐? 스캇 베센트는 뭘 지향한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처럼 작은 정부를 원한다. 즉,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조차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랑 마찬가지로 뭘 원한다는 거죠? 작은 정부를 원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큰 축이죠. 큰 축인 대통령, 그리고 재무장관까지도 이제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앞으로 공무원 더 안 뽑을 거고 그렇게 지금까지 정부가 지출을 늘려서 경제가 좋아 보이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사실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재정 상태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죠. 미국 재정이 지금 되게 안 좋다라는 얘기는 아마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미국의 회계연도별 연방 재정 적자를 저희가 여기서 그려놓은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이 지금 쓰는 돈 대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이죠.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즉 세금을 걷어들이고 정부가 뭔가 돈을 받는 것 대비해서 실제로 그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지금 얼마라는 거죠? 마이너스 1조 8천억 정도 되는 즉 미국의 전체 총생산의 6.4%나 되는 적자가 지금 매년 나고 있고요.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이게 미국 정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기업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사기업이 적자를 내고 있어요. 즉, 매출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고, 그게 지금 본인들이 벌어들이는 총 금액 대비 6.4%나 적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미친 사장이 사람을 더 뽑으려고 할까요? 그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사람을 늘린다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지금 돈을 더 쓴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재정 상태가 지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미국의
부채가 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이게 지금 적자는 계속 나고 있는데,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 대비해서 지출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 남는 돈은 없는데 지출을 늘리고 싶어. 즉 공무원 뽑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땐 빌려야죠. 부채를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영업을 잘 못해가지고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데 사람 더 뽑고 싶어. 어떻게 하죠?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빌려야죠. 그래서 사채를 빌려서, 그죠? 회사채를 찍어서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사람들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지금 엄청 찍어서 계속해서 국채를 지금 계속해서 발행을 해서 계속 연방 부채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약 33조 원 규모.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캇 베센트가 봤을 때는 뭐라 판단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계속 무리해서 확장하는 거는 더 이상 경제를 지탱할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앞선 선대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가 계속해서 돈을 지출을 해서 공무원 계속 뽑아들이는 이런 거 안 할 거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경제를 다시 민영화 시키겠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즉 이제 우리가 정부가 지출 늘리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고 이제 민간 너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그걸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가 침체 상태라면서, 그죠? 경제가 지금 침체라고 하잖아, 그죠? 경제가 지금 침체라고 합니다. 불균형 상태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취약한 상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죠? 재무적 장관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든 부양을 시켜서 이 민간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줘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우리가. 그죠?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우리 그 미국의 재무부 역할이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 라고 물어보니까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재정 전망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즉 민간 부문의 침체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0년 만기 국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이 지고 있는 이 막대한 빚이 있죠. 이 빚에 대한 이자를 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고, 그죠? 이 적자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뭐가?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자, 여기서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관세죠, 관세. 관세죠. 이게 곧 관세를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관세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관세 정책이 경제를 재구조하기 위한 핵심 요소다. 즉, 이분은 관세를 아주 지지하십니다. 아주 강렬한 지지자예요. 관세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분은 이 관세 정책이 주요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이 관세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 및 보호할 수 있고 국가 안보를 강화시킬 수 있다. 이거는 이 뜻입니다. 그 관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관세를 부과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A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우리가 부과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나라에 있는 A라는 그 A라는 나라에 있는 기업이 어떻게 되죠? 기업이 이 관세를 피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여기 미국이 있으면은 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관세를 안 내도 되니까요. 왜냐? 미국 내에서 생산한 물건은 관세를 안 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A라는 나라에 있는 기업체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증가됩니다. 왜냐? 미국에 공장이 늘어났으니까요. 미국에 투자를 받아서 공장이 늘어났으니까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미국 내에 일자리가 창출되죠. 지금 민간 부문은 일자리가 안 늘어난다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외국에 있는 기업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 와서 공장을 짓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창출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관세가 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설령 그 다른 나라가 그 미국에 직접 와서 공장을 짓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럼 관세를 받겠죠. 관세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이 관세 자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부의 중요한 세수, 즉 뭐죠? 미국에서 우리가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더 늘려야 되겠죠. 그 세금을 걷는 걸 어떤 걸 할 수 있다고요? 관세를 통해서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한 재정적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의 재정소득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얻은 관세를 우리가 미국 가정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자금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그 관세가 좋은 두 번째 이유다. 말을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중국을 또 저격을 한 건데, 그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들이 되게 싸잖아요. 요즘에 뭐 테무나 알리 같은 데서 물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싸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들이 너무 싸고 너무 경쟁력이 좋다 보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들이 좀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금 중국이 주요 경제권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를 때리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 첫 번째, 두 번째 효과를 누리면서 그 중국에 대한 관세까지 우리가 부과를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산업 경쟁력을 우리가 높일 수 있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관세라고 하는 게 아주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라는 거죠. 요약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전부 다 요약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건데, 첫 번째, 먼저 이분이 초장부터 이렇게 말했죠. 미국이 현재 민간 경제는 침체 국면이다. 이거는 곧 현재 재무장관께서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지표가 벗었던 것은 바이든 정부가 돈을 풀었던 것 때문인 건데,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별로 안 좋은 거야. 왜냐? 적자를 심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주범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 민간이 침체인데 정부는 돈을 안 풀 거다. 그러니까 돈 푸는 일은, 즉 채권을 더 찍어서 채권을 더 발행해서 민간에 돈을 공급하는 일은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겠다. 공무원을 늘리는 것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떡할 건데? 라고 했을 땐 관세가 정말로 현실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겠다. 관세를 우리가 부과하는 그런 뉴스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제는 더 명확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는 뭐 그러면은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과연 좋아할까? 그걸 그렇게 하게 둘까? 생각을 하는 분들 계셨을 텐데 여기 계신 재무장관님마저 관세를 정말로 옹호하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에는 확실하게 논리적 이유가 있다. 그죠? 사실 말씀하신 내용들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사실 틀린 부분은 없어요. 왜냐면 사실 지금 미국 경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되게 심각한 상황 맞고요. 적자가 되게 심하고 부채도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관세가 이런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에는 사실상 그럴싸한 이유가 있어 보이는, 말이 좀 그럴싸하게 들리죠. 좀 합당한 이유처럼 들리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관세를 지지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채권에 역대급 포지션이 몰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 경제가 침체로 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미국 채권 금리는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특히나 장기 채권, 뭐 1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그 GDP랑 좀 따라가요. 미국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재무장관이 경기 침체를 사실상 인정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우리가 만약에 경기가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줄여서 안 좋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돈을 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경기가 앞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이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베팅하는 역대급 콜옵션 물량이 등장했어요. 콜옵션이 뭐냐면은 오른다에 베팅하는 건데, 즉 채권 가격이 오른다에 베팅하는 건데, 이거는 곧 금리가 떨어진다에 베팅하는 거죠.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가격이 오르니까요. 이게 한 번에 약 6천만 달러 되는 규모의 포지션이 갑자기 등장을 했고, 엄청나게 갑자기 채권에 포지션을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금리를 내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원래는
그 1월 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FOMC에서 나와서 이제 금리 좀 천천히 내릴게요. 이제 계속 동결할게요. 지켜봐야 됩니다.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금리 인하 확률이 되게 좀 물 건너갔었죠. 연내에 금리 좀 덜 내릴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갑자기 지금 6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고 9월 달에 내려서 한 두 번 내릴 것 같다. 라고 하는 예상이 갑자기 급격히 우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계신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 FOMC 기자회견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다. 이 말씀 되게 자주 하시거든요. 여기서 완전 고용 키워드가 되게 중요하죠. 즉, 이제 만약에 재무장관 말처럼 그 베센트 말처럼 이제 미국 정부가 공무원을 더 이상 뽑지 않을 거고 민간 부문에 다 위임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일시적으로 공무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 회복되기 전까지는 즉 아까 말씀드린 뭐 관세 같은 정책들을 펴서 실제로 그 미국에 투자가 되어서 공장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서 미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아마 고용이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파월이 자기가 말했죠. 연준의 두 가지 책무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다. 고용이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금리를 안 내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즉 이제 파월이 이렇게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 과연 금리를 안 내리고 버틸 수 있을 것이냐. 못 버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시황 콘텐츠 제가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제가 생각나는 게있으마다 올릴 텐데요. 이 콘텐츠를 보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퀀트 투자를 되게 지향하는 사람들이고요. 퀀트 투자를 지향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저는 거기에 대표자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다단배분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퀀트 투자를 하시는 게 가급적 좋다. 인간의 심리를 배제를 하고 그냥 가급적 그 퀀트 투자한테 다 맡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베팅할 때 가끔씩 베팅을 하고요. 왜냐하면 전 투자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퀀트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제를 이해하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 자체를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퀀트 투자도 정말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컨텐츠의 목적은 우리를 둘러싼 시황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배울 수 있는 점은 배우자.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배우자는 것이지 무언가를 추천하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보시고 그러면 금리 내려가고 그죠? 그리고 채권에 포지션 몰렸으니까 채권에 몰빵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거는 제발 하지 마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콘텐츠 말고 아마 유튜브 가보시면은 저랑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그 다양한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들어보시고 그래서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맞는지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내리셔서 판단을 하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꼭 자산 배분을 하셔라. 그리고 퀀트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